지금 이제 교대랑 사범대 위주로 이제 가고 있고, 네. 거기다 이제 교원대 형식으로 해서 좀 통폐합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주장이신 거군요. 그렇죠. 교원대가 이제 법적으로 교원 종합 양성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이 아무래도 유초, 중특 4개를 같이 한 캠퍼스 안에 다루니까 네네네. 교육을 보는 눈도 좀 넓어지고 대학의 규모도 좀 유지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 양성이라는 게 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에 뭐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교육 이슈들이 정가에서도 또 우리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저희가 교육계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백년지 대계인 이 교육 이야기 좀 한번 오랜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총장님. 경인교대의 총장님이신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총장님이시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자질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경인교대에서는 실제로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교사가 일반적인 논의에 이제 있다 치고요. 네. 그거에 바탕을 둬서 최근에 우리 학교가 중점을 두는 거는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심지어 나가면 이제 AI 네이티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제 어떻게 자랄지를 상상하면은, 요 에듀테크,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교사들의. 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 교육보다는 소통 능력 혹은 감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인문 예술 분야의 교육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한쪽으로는 기술 쪽, 그리고 네. 한쪽으로는 인문 예술 쪽.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거 교과 교육, 교육학 그런 거에 더해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품이 있는 그런 교사를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문예술 쪽으로 해서 좀 더 인문학적 소양도 좀 넓히고, 가지면서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그래야 미래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행정 쪽으로만 주로 계셨던 건가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28년 교수 노릇을 했어요. 경인교대에서? 대학에서. 그 다음에 대학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7년 했었고. 그럼 한 35년 되네요. 35년이요? 네네. 한 17살 때쯤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렇게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얼굴에?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발령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범대 나오면은, 그참 발령을 내줬어요. 네네네. 또 워낙 동안이시네요, 그래도. 네. 여튼 오늘 저 총장님과 피부 얘기를 나눌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얘기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생각보다 꽤 쇼킹한, 그러니까 교육계 아마 계신 분들은 더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대랑 사범대를 이렇게 통폐합해갖고 해서 전국에 권역별로 한 곳씩 해갖고 한 4곳 정도면 충분하다. 야, 이러면 교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교원대 총장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교원들은 글쎄요, 관심도 있겠죠. 네. 직접 관계되는 분들은 지방에 있는 교대 총장님들이 직접 관계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대가 몇 개나 돼요? 교대가 10개가 있어요. 교대 10개. 옛날에 교대가 15개까지 있었는데. 좀 줄었군요. 예. 지금 이제 목포대, 또 강릉대, 안동대, 군산대, 여기다 옛날에 교대였어요. 그럼 지금 거긴 종합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예, 다 종합대학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11개가 남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제주교대가 제주대랑 통합을 했죠. 어쨌든 뽑는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는 되겠군요.
그 지금 뽑는 데가 이제 국립이 12군데서 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대가 10개 하고, 예. 제주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교원대가 있고. 또 사범대 있죠? 사범대는 많죠. 사범대는, 그러니까 교대랑 사범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대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이고, 교대가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양성하고, 예. 교원대가 또 있습니까? 교원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교원대 모델 비슷한 건데, 예. 교원대는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 중등, 그리고 특수. 우리 대표적인 교사 자격증이 4개거든요. 아. 그 유아, 초등, 중등, 특수 4개를 동시에 기르는 데가 교원대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교대랑 사범대 위주로 이제 자고 있고, 네. 거기다 이제 교원대 형식으로 해서 좀 통폐합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주장이신 거군요. 그렇죠. 교원대가 이제 법적으로 교원 종합 양성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이 아무래도 유초, 중특 4개를 같이 한 캠퍼스 안에 다루니까, 네네네. 교육을 보는 눈도 좀 넓어지고, 아. 또 대학의 규모도 좀 유지가 되고, 뭐.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 양성이라는 게, 네. 현재는 중등은 엄청난 과잉 양성이고, 아, 중등교사분이 많아요? 중등은 뭐 엄청 과잉이라서 지금 과목에 따라서 중등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과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불어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 다 따로 양성은 하는데 최근 아마 10년 동안에 불어 독일어 선생님 새로 발령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독일어 배웠습니다. 이히리베디히. 지금은 이제 독일어 거의 뭐 학교에서 선택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교사도 안 뽑고 근데 이제 사범대학에 도거 교육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졸업하면 뭐예요? 복수 전공을 해서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도거 교육이니까 이제 독일어 전공 있잖아요, 전문성이. 그러니까 독일어 전문 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거나 하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모으거나 합쳐야 될 그 교원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각 교대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잘 하고 있는데 왜 합치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은 무슨 답을 주십니까? 일단 대학 경영을 해보니까 네. 이 대학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여기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교대가 지금 우리 학교는 좀 큽니다만 커도 600명이고. 600명이? 네. 1년? 한 학년에. 아, 6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대다수의 교대들은 300명 선입니다. 300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게 단독 학교예요? 네. 아, 그러면 네 학년 다 합쳐도 1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0명. 예. 그러다 대학원 합치면 이제 한 1500명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 경영 자체가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게다가 글쎄요. 하여튼 뭐 최근에 뭐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교대로 들어온 다음에 자퇴를 많이 해요. 자퇴를 많이 해요? 이제 하다가 이제 전망이 뭐 밝지 않다. 예, 예전엔 교대 사범대 들어간 게 진짜 힘든 일이었는데. 옛날엔 그랬죠. 네. 45년 이후 한 30년 정도는 굉장히 교사에 대한 대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존경도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60년대 초까지는 사범대학 나오면 군대 안 갔고. 아, 군대도 안 갔어요? 60년대. 아, 그래요? 사범대학.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교대는 조금 더 돼서 70년대까지 군대를 안 갔던 거죠. 왜냐면 우수한 인재들을 빨리 선생님 만들어서. 예, 하기 위해서. 그게 참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세계적으로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나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선진국 반에 들어간 게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그 저변에 있는 게 교육인 거고. 그 맞습니다. 교육의 저변에는 우수한 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우수한 교사를 빠르게 양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해방 직후 전쟁 중에도 그다음에 혁명 중에도 우수한 교사를 그 유인책을 많이 그럼 뭐 잘한 거죠. 작용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거기 이제 8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없어지고 하나씩 90년대 들어서 이제 거의 일반적인 직업대학과 비슷해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통폐합 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대학의 어쨌든 최소한의 규모가 이제 유지가 돼야 그 단독의 학교로서 운영의 의미가 좀 더 생기는 것 같다는 이제 말씀 주신 건데, 요 통폐합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교원 수 줄이자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특히나 요즘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서 요즘 애들 뭐 낳지도 않고 학교 들어간 애들도 점점 줄어갖고 뭐 한 학교에 어딘 뭐 신입생 2명 들어오고 한다는데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죠. 이 교원수는 이제 별도에는 교원 수급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뽑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교사 지원생들이 남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에요.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5년 뒤에 5천 명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이제 미리 5년쯤 전에 5천 명을 뽑아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6천 명, 7천 명을 뽑아놓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각 대학의 요구도 있고, 우리 좀 많이 뽑아요. 어쨌든 많이.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의 또 요구도 있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대학이 크든 작든 하나 있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 네, 쪽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본질적으로 이 교원 수요 예측이 쉽진 않아요. 그냥 인구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제일 그 큰 변수가 교원들이 이제 휴직을 하거나 혹은 그 명예퇴직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라서. 그게 그렇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뭔가 커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원 그 정년이 전엔 65세였거든요. 네네네. 62세로 이제 줄어든 그때 많이 왕창 나갔고 너무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해가지고 그때는 또 교원이 부족했어요. 몇 년도 얘기입니까? 한 2005년 얼음해서 그래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쯤 전에 초등교원이 부족했어요. 그 초등교원이 부족한데 그때도 중등교원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교원을 데려다가 2년 집중교육시켜서 초등교사로 발령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어쨌든 좀 탄력적으로 초등이 더 필요할 때, 중등이 더 필요할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동도 좀 해야 되니까 차라리 모아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취지도 좀 있으시군요. 그래서 복수 자격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한데,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약간의 복수 자격이 있으면 지금 이제 지방 가면은 학교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단독으로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통합해서 통합학교를 많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도심형 통합학교가. 근데 학교는 통합했는데 교사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따로 있으니까 학교 규모에 비해서 또 교사가 오버하죠. 내가 어느 섬지역에 가니까 학생은 3명인데 교사는 5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 있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학부모들 혹은 이제 학부모 아닌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애들 3명에 선생님 5명이 말이 되냐. 그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 막 60, 70명씩 배웠는데 그 정도까진 필요 없더라도 그래도 요즘 뭐 한 반에 뭐 20명,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뭔 선생님을 계속 뽑아서 결국은 다 이거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 교사 집단에 자기들 그냥 뭐 편하게 일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는 조금 이제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이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또 실제로 가게 되면 요즘 교사의 뭐 수업 부담, 업무 부담들 엄청나고요. 엄청난 거 맞아요? 엄청납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르치는 아이들이 줄었잖아요. 1인당. 대신 1인당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요. 예전보다? 왜 늘죠? 60명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개개인 케어를 전혀 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지금 20명 놓고 보면은 학생 1인당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20명이면 1인당 2분 하면 40분이거든요. 근데 학교 실제 수업 시선 초등학교는 40분, 고등학교 50분인데 애들한테 각각 눈을 마주치면서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수요에 맞춰서 수업하기에는 그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학부모는, 모든 학생은 교사가 자기만 키워주길 바래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데, 뭐 초등학교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학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사교육도 많이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뭘 받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으니 교사들보다 훨씬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던데 그렇지도 않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교원 숫자가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조금 점점 줄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총장님 보실 때는. 통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때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교사가 조금 약간 여유가 생기겠지만은 지금 특히 이제 경기도 요 주변의 신도시라든지 네네. 뭐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학생들이 뭐 30명씩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안 돼요? 교사가 네. 와도 지금 학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학급 자체. 교실이 정해졌으니까. 예. 예전엔 그 오전반, 오후반 뭐 이런 거 있어. 요즘은 그런 거 하면 큰일 나겠죠? 난리가 나죠. 우리 총장님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한 반에 몇 명이었습니까? 옛날 얘기하면 이제 나이 먹은 건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때는 70명. 그렇죠. 저도 한 60몇 명, 70명쯤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지금은 뭐 시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갖고. 다만 이제 학급 규모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는 이제 연구들을 좀 많이 하는데 20명을 넘어가면 조금씩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20명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숫자가 뭐 10명대 중반이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교사 1인당 숫자거든요. 그 교사에는 교장도 들어가고. 실제로 가르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양호 선생님 들어가고, 보건 선생님 들어가고 다 들어간 실제 수업하는 교사만 따로 빼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외국도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따져서 20명 안쪽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 정도면 일단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분명히 아닌 건 1인당 학생 수는 OECD 기준으로 한번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되는? 네.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있잖아요. 학급당 학생 수는 좀 낮은 편입니다. 요즘에 교원분들은 뭐를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까?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뭐가? 스트레스 받는 건 뭐 학부모 민원 아니겠어요? 학부모 민원? 예,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 사건도 일들.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학부모님이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자기 자식만 좀 더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조금 그게 덜 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사를 거의,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보모처럼. 그래요?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어쨌든 부모들도 저희랑 비슷한 세대일 텐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나가면 학부모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잖아요.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를 그런 일을 받더라도 당했을 때.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국어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좀 약간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업을 못해서 혹은 수학 수업을 못해서 내가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라든지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다. 그런데 다른 쪽의 스트레스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게 키우셨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겠군요. 뭐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총장님께 여쭤봐도 괜찮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기간제 교사를 하세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선생님도 힘들지만 기간제 교사분들한테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정규직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들이 기간제 교사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막 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줄이려면은 교원을 충분하게 약간 오버티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도 있고 휴직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버티어가 없으니까 조금만 결혼 생기면 기간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제를 쓰는 순간 그 기간제는 사실은 이제 다른 교원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임용고시 다 본 분들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학교에서 기간제가 오면 아무리 경력도 짧고 경험도 낮고 하니까 좀 힘들어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여튼 제가 좀 듣고 마음이 좀 아프긴 했는데 이게 누가 뭘 고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총장님 생각에는 정규 교원들을 좀 늘리는 방법이 어쨌든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게 다 예산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하고 이제 행안부는 이 정부 들어서 기본적으로 또 공무원 때
공무원들 네네. 감축 기조니까 그 공무원 중에서 단일 직종으로 이제 이 제일 숫자가 많은 게 교사 집단이거든요. 몇 분 정도 계시죠? 한 40만 좀 넘습니다. 40만이요? 네네, 전국에. 예. 그래서 통상 뭐 우리가 좀 작게 잡아도 뭐 30만 교육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 많으시구나. 네, 여기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부터. 초등부터 40만이에요? 예, 초중고 해서. 예. 와, 진짜 많다. 안 많은 건가? 저는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40만 분이 계세요. 경찰이 한 10몇만 정도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예. 훨씬 그렇구나. 많으시군요. 네. 오, 그래. 이분들 좀 힘을 모으시면 굉장한 그게 된 게 최근에 이제 교권 사법이죠. 교사들이 이렇게 매주 네네네. 모여가지고 네네. 자기 의사 표출하니까 교권 사법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걸려도 통과가 안 될 사안인데 네네. 통과가 되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좀 급한 문제는 일단은 교대, 그다음에 사범대를 합쳐서 통합 교원대로 가는 요 방향, 요게 맞나요? 교대 총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가장 급하다고는 하긴 어렵고 네. 궁극적인 방향이 그렇다. 궁극적인 방향이. 예. 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10개 교대가 있는데 네. 그걸 뭐 4개, 뭐 좀 늘려서 5개 뭐 한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5개 정도는 없어지는 건데 그게 가만히 있겠는가. 뭐 거기에 대한 방법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건 없으세요? 지금 있는 캠퍼스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교대 캠퍼스를? 예.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넓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건물들이 잘 들어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이제 공공기관들 다 이제 내려보냈잖아요. 네네네. 예, 내려보낼 때 그때 제대로 했으면 예를 들면 특정 교대를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내려가는 공공기관들을 네네. 하나로도 못 채워요. 몇 개를 같이 묶어서 가는 방법 했어도 옛날에 그랬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네네네. 들고. 그럼 전국엔 권역별로 4-5개 정도라고 하시면 일단 서울 경기권역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청권? 충청 중부, 충청 중부, 그다음에 호남권? 호남, 경남, 영남. 근데 영남이 너무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영남이 인구가 도울경하고 이제 대구 경북이 합치면 뭐 거기가 한 1000만 되나요, 그죠? 예. 거긴 좀 나누거나 혹은 만약 합치고. 나눈다면 5개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데 전통적인 이제 우리 개념은 그냥 영남, 호남, 그냥 충청권, 수도권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서 4개를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제 4개 내지는 이제 나눠져 또 한 5개 정도 많으면 이렇게 5개 권역별로 있으면 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입학 정원이 뭐 이제 1000명 넘어가는 것이고 예. 교대 4대를 같이 묶으면 한 1500에서 2000까지 가는 것이고 그럼 거의 이제 종합대학 수준의 작은 이제 종합대가 규모가 되는 거죠. 되겠군요. 큰 종합대학은 입학 정원이 한 3000명, 4000명 됩니다. 작은 종합대학은 1000에서 2000 정도. 네네네.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어쨌든 단독 학교로서 그 주변에 뭐 상권도 잘 형성도 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제대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과정을 좀 다양하게 열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네. 교수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나 사회지성 이런 걸 얘기하려면 이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한데 네네네. 그런 걸 운영하려도 인원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원대학교를 다니게 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뭐 가끔 뭐 집에서 멀리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교원대학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화내는 게 그럼 교원대학교 패권주의처럼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현재 있는 교원대학하고는 관계없는 아무튼 종합교원 양성대학을 몇 군데 두자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교원대학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래도 모델이 이제 교원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딱 해서 애들 기숙사 잘 들어가고 지원도 굉장히 잘 해줍니다. 국가에서 설치령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등록금도 싸고 체육복도 주고 뭐 그냥 뭐 아니 좀 이렇게 단계별로 예를 들어 뭐 수원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으면 그 통합 교원대에 예를 들면 인천 캠퍼스, 수원 캠퍼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 좀 합치고 뭐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하시는 그렇죠. 거겠군요. 그게 이제 연합대학 아닌데 그 교원 양성 연합대학은 지금 이제 또 논의 중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논의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맞아요. 이제 실천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사범대와 교대 이렇게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 우리 총장님께 말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 교권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예전에는 그 학생 인권에 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교권 강화를 위해서 뭔가를 입법을 한 게 맞나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야, 교권은 무슨 교권이냐. 어차피 뭐 교육자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교권 얘기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총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원 사회, 또 뭐 분노 사회,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자녀의 수가 이제 적어지고 네. 자녀 하나 이제 올인하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녀 중심주의가 이제 널리 퍼진 거죠. 네. 자기 자녀 중심주의가 퍼지면서 이제 교권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교권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사의 인권이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 교사의 인권. 예. 또 하나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라는 게 있는데 교사의 가르칠 권리라는 것은 이건 절대 신성 불가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사가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신껏 물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이런 거 반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와서 뭐 돌아와서 뭐 수업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교사의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과 같이 맞물리고 여기 학생 인권하고 이제 충돌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네네.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둘 다 중요하잖아요. 양립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양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진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뭐 교사의 권위 또 혹은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보상들 이런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말이 통할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해요? 근데 누구 하나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에이야, 영진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임마. 혼냈어요. 혼내는데 이 친구가 대듭니다. 그 아저씨가 뭔 상관이세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또 막 핸드폰 꺼내서 막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에 사실 선생님들이 요즘 종종 노출된다고 제가 이제 뭐 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봤는데. 그럼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대드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르칠 권리도 지금 침해하는 것 같고 교사 인권 부분도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막 교사한테 물리적인 혹은 뭐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침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딱 구별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을 빨리 이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이 물리적 공간에서 아웃시키거나 적어도 뭐 때리는 건 뭐 저도 반대하니까 그거는 확실히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컨대 학교든지 교육청이든지 명확하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외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수업 방해하기만 철저하게 딱딱 이제 그 처분을 하죠. 그리고 아주 기계적으로 좀 심하면 뭐 전학 퇴학도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쪽에서는 약간 온정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이제 민원을 두려워해서 좋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민원이라는 게 그 학부모들의 민원? 한번 안 걸려봐서 몰라요. 그거 걸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치? 민원이요? 네네. 아니 그냥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민원을 하든 말든. 우리 조직, 이제 공무원이랄까, 이 사회가, 예를 들면 권익위에 민원을 하면 권익위는 반드시 거기서 답변을 하게 돼 있고. 국민권익위 같은데 넣는구나. 답변하게 돼 있고, 답변을 하려면 그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어떤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어쨌든 번거로운 상황들이 이어지는군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절하게 납득을 안 하고, 뭐,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긴 한데. 뭐 진짜 소송까지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어디 교육청에 넣고 뭐 이걸 끊임없이 하시는군요. 그걸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좋게 마무리한다는 건 결국 교사가 양보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군요. 근데 이게 그냥 좋게 혹은 뭐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교사가 이번 사건 그냥 대충 좀 넘어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피해는 물론 이제 교사분들도 받겠습니다만
그 교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아유 이제 뭐 애들 가르치는 거 뭐 진심 다해서 뭐 해봐야 뭐 하나 이런 애들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당연히 인간이니까 드실 거고 그러면 네. 나머지 전체 학생들한테 결국 그 피해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상을 안 하시는 거고 신경도 안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일단 당장 이제 내 아이에게 본인 생각에 피해 이런 네.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식이냐면 예컨대 학생들이 20명 있으면 그중에 한 명 칭찬하잖아요. 이제 네. 잘했다. 그럼 나머지가 쟤를 칭찬해서 우리 아이가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 그래서 칭찬도 못 합니다. 뭐 혼내는 건 당연히 못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그게 교육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아니, 교육이라는 게 뭔가 잘한 친구들은 칭찬해주면서 더 북돋아줘야 되는 거고 뭔가 예. 좀 되지 않으면 뭐 응원을 해주든 아니면 조금 이제 혼을 내든 해서 그 학생이 다시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 필벌 이렇게 얘기할 때 벌이 없어진 건 이미 오래됐고 네. 이제는 상도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거를 왜 쟤만 칭찬을 하느냐. 그 학교에 안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 기죽는다. 아 큰일 났네. 근데 이게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학교 얘기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퍼진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 진짜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별별 사례가 다 있으니까. 아, 끝도 없어요. 예. 근데 이런 학교에 희망이 있나요?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대체 애들하고 선생님과의 관계 혹은 뭐 애들끼리도 그럼 서로 막 누구 칭찬했다고 뭐 이런 느낌이 되면 근데 이제 그 비율은 뭐 적은데. 아직은 예, 예를 들면 뭐 근데 5%만 그렇다 하면은 네. 20명 중에 한 명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반 20명 한 명은 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 비율이 적지만은 교사한테는 이게 늘 접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뭐 100번 중에 한 번 생긴 일이라도 네. 내가 교사라도 그런 일이 한 번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나머지 99번도 안 하고 말지. 내가 굳이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뭘 해서 그래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 아이들 좋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고 네. 또 아시겠지만 교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뭐 아주 성적도 좋은 친구들이고 여러 여건들이 좋은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잘 하는데 좀 힘든 경우가 가끔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현재 교육 행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입법사항인가요? 입법으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교권사업법은 이제 통과됐고, 네. 그렇지만 교권사업법이 실제로 학교에 이제 투영되는 데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근데 모든 게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건 하책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전에 교사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 근데 이건 말은 바른 말인데 아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 좀 그래요? 아니요. 지금 제가 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것은 네. 옳은 말이긴데 네.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들 사이의 균형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보면 이게 모든 게 역사라는 게 약간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가 이런 것도 좀 활발했다가 또 약간 이제 침체됐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사이클의 한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낙관적으로 보면 요 정점을 좀 지나가면은 다시 또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희망 섞인 낙관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거는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맨 바닥 사이클에 그때 학교 다닌 친구들은 그 시기가 다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평생 어찌 보면 뭐 너무 과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안 좋은 학교 생활을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 보상도 안 되는 거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살짝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뭐라고 답하기가.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때 그래도 뭐 학교 다닐 때 모든 추억이 선생님과의 추억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선생님에게 뭐 저는 뭐 혼난 게 뭐 아픈 추억도 있지만 또 뭐 나쁘지 않은 추억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랑 그래도 나중에 뭐 또 좋았던 추억들도 꽤 있는 사람인데 요즘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무슨 추억을 쌓고
학교를 졸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대다수는 재밌다니까요. 아, 그래요? 즐겁게. 너무 제가 또 심각하게 예, 생각했나요? 아주 특별한 뭐 신문에 날 만한 몇 가지 일 가지고 이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다행이죠. 예. 네. 그럼 대다수의 교사분들은 여전히 학생들과 또 즐겁게 보람 있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 졸업하고 또 나중에 찾아오고 졸업생이 찾아오면 또 기뻐하고 그건 이제 교사들 개개인의 어떤 그 SNS 이런 데 보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좋은 것만 올리니까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제자들 보면 괜찮아요. 본인 생각에도 예컨대 살아가면서 뭐 90%는 그냥 살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뭐 재밌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는 것이지.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냥 뭐 교직 생활도 맨날 힘들고, 맨날 죽을 것 같고 이건 아니고. 그런데 대체로는 힘든데 그래도 가끔가다 보람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 맛에 선정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고등학교에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고등학생들 중에는 그냥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뭘 배우는 교과목에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갈라집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뭐 무슨 수포자든 하여튼 나오고,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좀 다른 관심이나 다른 뭐 직업적 유도 혹은 뭐 다른 뭔가 취미 같은 걸 좀 해주는 약간 좀 분리 내지는 뭐 이런 다른 거를 좀 권하거나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그냥 교실 한켠에서 그냥 애들에게 엎어져 자고 있고 이거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일단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 수업 시간에 남들을 방해는 안 해요. 그냥 잡니다. 그것도 근데 방해되지 않나요? 이게 수업? 그냥 자면은 그냥 그 이제 집중한 친구들 놓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수업 자체는 방해는 안 하는. 선생님 뭐라고도 안 하시고. 예. 이제 수업 시간 말고 다른 데서 뭐 일진노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보다도 이제 애들이 진로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을 가야 사람들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부모님들 걸 놓지 못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낳는데 부모님들이 못 놓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공고, 상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도 그 중에 50%는 다시 대학을 가요. 그래요? 예. 원래 특성화고의 목표는 대학 진학은 아닌 거. 이제 취업이 쉽게 말하면 50%가 대학을 가고 나머지 50%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반 정도는 좀 진로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제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그건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 다른 나라들, 뭐 약간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러 나라들이 일찍 진로를 가르고, 그 다음에 가른 다음에 가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좀 늦게 발현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또 일찍 잘하다가 보면 나중에 잘 딴 쪽으로 이제 생각되는 있고, 그럼 브릿지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정하면 그것으로 이제 인생이 이렇게 그냥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할 때 실패에 대한 그 재기의 기회도 없지만은 자기가 선택한 진로, 한번 선택한 진로를 다시 재모색할 기회도 상당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그 대학 중심 또 학벌 중심의 사회가 지금까지 뭐 한 70년 이상, 지나오다 보니까는, 처음에 고등학교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해찬 장관 때인가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이제 된다. 뭐 그런 그 정책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은 다들 속았다, 후회하고 나중에 다시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들 하는 것이고. 지금의 특성고등학교 옛날에 이제 공고 이런 데서 대학에서 특별 전형으로 뽑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가서 적응을 다시 못하기도 하고 여기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학업에 사실 별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학까지 꾸역꾸역 이렇게 다니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인 굉장한 낭비 아닙니까, 그거? 고비용이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과잉 교육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네네. 지금은 뭐 사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입학생 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어디든. 예, 물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다르겠지만. 가자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대학 교육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활용해서 다시 직업으로 가는 네. 그 연결은 끊어지는 거고, 그 대학에서 전공을 뭘 했든 간에 나가서 취업은 또 따로 하는, 그 몇몇 이제 특수한 대학들, 근데 의대라든지, 네네네. 우리 교대도 마찬가지고, 사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이제 대학과 직업 진로가 일치하는 그런 대학들인 거죠. 우리 저 총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교육에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나눈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좀 혹시 큰 그림 같은 거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교육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평준화, 네. 평등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수월성,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그걸 이제 요구하고 대신 내가 능력이 우수하고 그만큼 국가나 가정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성취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라. 네네네. 이런 구조가 돼서 각각 자기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갭이 적지 않은. 네네네. 근데 지금 요즘 의대 굉장히 열풍이 부는데, 의대 의사들의 평균 연봉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뭐 네. 숫자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뭐 숫자까지 얘기할 건 없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 갭을 좀 줄이면은, 줄일 수 있나요? 하방을 올려야 되는 거죠. 하이 레벨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예, 최소 이거 이상은.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기 품위를 지키고, 네네. 그럴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되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 비슷하게 간 데가 이제 유럽 쪽. 결국 이제 대체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제 또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예. 결국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말은 쉽긴 한데. 맞아요. 예. 말은 쉬운데. 기업들한테. 그렇지 않으니까 네. 다들 대학을 가는 것이고 결국 뭐 대학 졸업자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졸업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 임금 갭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평생 네. 갭이 있고 그 교육받는 데들이 이제 자기 투자가 있고 그걸 따졌을 때 대학을 가면은 그래 뭐 좋은 투자야.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맞은데 대학은 못 갔을 경우 완전 쪽박이다. 네네.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학 숫자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공감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으로 조금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5천만 명,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한 10만 제곱미터 어름어름 됩니다.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 근데 스페인 이런 데 좀 비슷해요. 네. 라든지 아니면 우리랑 이제 면적이 비슷한 나라들 따지면 대학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뭐 사관학교 이런 거면 다 합치면 200개 됩니다. 8, 90년대 그때 뭐 자율화되면서 폭증한 거죠? 90년대 초반이죠. 이 김영삼 정권 때. 그래서 이제 대학 그 설립 준칙이라는 게 하여튼 설립하고 신고만 하면 대학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니까. 맞아요. 엄청 생겼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영 잘 안 되는 학교들도 꽤 나오고. 그렇죠.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대학 설립자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있던 대학이 없어지는 걸 지역이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 진짜 어떻게 좀 엑시트를 잘 좀 할 수 있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유지는 안 될 테니까. 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출구를 잘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도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진짜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도 무슨 뉴스 보니까 대학이 있다가 없어진 동네 한번 취재한 걸 봤는데. 정말 완전 유령. 완전 황폐화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PC방, 뭐, 이렇게 인근에 있던. 완전 다 폐허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뭐, 외국인, 유학생으로 거의 뭐 근근히 유지한다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유학생들 많이, 외국인 합니다. 유학생들. 숫자가 많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들이 대학마다 해서 내는 많습니다. 수업료도 좀
그래도 대학 유지하는데 꽤 도움이 좀 되는 모양이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면은 또 관리가 힘이 되니까 유학생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한동안 이제 유학생 유치하면 그 중에 반은 중간에 이제 그냥 불법 체류를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군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한국의 위상이 이제 올라가니까 한국 대학의 위상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국 유학 가느니 뭐 일본 유학이 아니라 미국 유학까지. 근데 지금은 뭐 전공에 따라서는 한국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국 유학생들 좀 많이 왔으면 많이 와야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은 그 평준화와 수월성이 잘 좀 조화되는. 그래서 어느 학생도 이렇게 막 낙오되지는 않지만 또 잘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평준화 쪽에 많이 좀 이 무게를 좀 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큰 흐름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월성 쪽으로는 조금 충분하진 않았었. 충분하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그 수월성 발휘가 이상하게 되니까는 다 의대. 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기초과학이 이제 뭐 약하다 하는데 기초과학 쪽으로 우선 인재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안정적인 걸로 가는 거거든요. 고수익의 안전한 의사. 근데 수익이 그보다 좀 덜 해도 자기 보람이 있고 자기 성취가 되면 충분히 다 하는 겁니다, 학생들. 근데 이제 그보다 너무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제 선택을 쉽게 못하고 뭐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교육계에서는 뭘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직업이랑 뭐 하여튼 임금순 이런 것과 다 연결이 좀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하여튼 뭐 교육이 진짜 우리나라의 앞으로 뭐 10년, 50년 혹은 100년을 정말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쪽에 에너지를 우리 뭐 정치권이든 혹은 뭐 우리 사회가 충분히 쏟냐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올바른 방향 혹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또 이제 우리 교육 쪽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창원 총장님과 지금 계속해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 아니면 뭐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께 교육에 관한 나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다는 한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의 뿌리는 교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는 그런 그 지원자가 교대나 사대를 마음 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사분들과 학생들의 즐거운 추억이 좀 많아지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한편으로 또 너무 이렇게 학교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사각형의 딱 그냥 그 교실 너무 틀에 박힌 이런 이제 그 외형도 좀 한번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학교 가보십시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옛날 같은 사각형이 많은데 초등학교는 굉장히 개방형 교실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애 데리고 한번 학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